이 차화연이고, 이 이덕화하고 남성훈이 형제죠. 그러면서 대조적인 성격의 형제였고, 이제 남성훈이는 그 어머니 김용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차화연하고 결혼하고, 이덕화는 또 돌아다니다가 김청이라는 여자랑 김청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얘기인데, 재미있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 드라마가 특히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드라마의 그 초반의 이 배경이 제 고향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 춘천에서 자란 형제들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 강원도 춘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최수종이 나오는. 그리고 저 유명한 겨울연가. 그리고 옛날에 그 사춘기라고 정준이라는 애가 중학생 때 나온 그런 드라마. 이게 다 춘천이 배경이에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뭐 조사해보니까 40 몇 개가 됐다고 해요. 춘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뭐 그거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춘천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옛날 그런 저 사회가 별로 이렇게 인구도 별로 안 변하고 그래서 좀 60년대 70년대 분위기를 낼 만한 공간도 많고 뭐 이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춘천은 서울말씨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절대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노래시계 보셨잖아요, 그죠? 노래시계를 보면 그 주인공 최민수, 박상원, 그리고 거기 악당나요, 저 정도라는 그 정선mon가 하는 탤런트가 나오는데 이 셋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최민수하고 박상원은 계속 처음부터 서울말 써요. 악당인 정도만 사투리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죠. 저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수종하고 김희애가 쌍둥이 남매로 나오는 그 고향이 거기 걔네가 살던 데가 충청도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백일섭, 아버지가 백일섭 다 충청도 말 써요. 그러나 이 주인공들 남매는 서울말, 처음부터 서울말 써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유는 주인공이니까. 그게 사투리가 갖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 사회의 소위 지정학적 권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과 지방의 관계. 춘천은 그런 모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서울말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80년대의 중요한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죠. 실버스타 스텔론, 람보, 그리고 아놀드 슈발제네거, 코만도니 무슨 이런 근육질, 성룡, 주윤발, 영웅본색. 이 공통점은 뭐죠? 폭력과 힘의 논리죠.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시기이고 소위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또 레이건과 대처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가 힘과 자본의 논리로 완전히 재편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힘이 정의라고 하는 논리가 관철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대중문화의 양상들. 람보 같은 건 전형적인 미국 보수주의의 백성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윤발 보시죠? 이 위조 지폐를 가지고 담배를 불을 붙이는 이 애완용을 홍콩 느와르라고 흔히 부릅니다. 느와르라는 건 불어로 검다는 뜻이고요. 보통 범죄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암흑가를 다룬 영화를 느와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색에 대한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인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흰색은 천사의 색입니다. 검은색은 악마의 사탄의 색.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다 흰색 가운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가란 말, 느와르란 말도 다 그런. 그래서 이 주인공들, 홍콩 느와르의 주윤발 장국영류의 주인공들은 다 검은 양복, 검은 레인코트 이런 걸 길게 입고 목도리만 하얀 목도리를 하고 나타나죠. 당시에 첫 청소년들이 인기 있었던 책받침 3인방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자, 이런 한편으로는 이 소위 그 저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운동, 저항적이고 그런 진보적인 문화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또한 80년대로. 물론 이들의 문화활동은 제도권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되거나 유포를 썼었습니다. 전부 이 대중문화시장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통해서 배포가 됐고, 독자적인 유통망에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문화운동의 콘텐츠들은 민주화, 통일, 민중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고발, 주로 그런 지배 집단의 부패에 대한 고발,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80년대 이제 초부터 굉장히 보이지 않게 대중적인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대학가, 노동조합, 또 진보적인 교회, 사회단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만들어졌고 유포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이런 카세트 테이프들이 만들어 소위 불법 음반.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매체는 이 음반 매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음반 매체 역사 처음에 이제 LP 시대부터 얘기한다면 LP가 나오고,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CD가 나오고, MP3 디지털 파일로 가는 이런 이제 변화를 겪는데, 그 중에서 이 소위 그 대중 수용자, 소비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게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라디오에 나오는 거 녹음할 수 있고,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집도 할 수 있고, 이런 매체였던. 그러니까 소위 그 소비자 주권 권력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매체였고, 이미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면 웬만한 노동자들도 조그만 포터블 카세트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70년대 말에 김민기 씨가 공장의 불빛이라는 최초의 불법 음반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불법 카세트 테이프 제작을 했고, 이거를 이제 운동권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가 서클의 멤버로서 그 공장의 불빛을 녹음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노래를 제가 같이 불렀던 건데, 김민기 씨는 이제 이걸 제작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붙잡혀 가겠지, 구속되겠지 생각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이제 숨겨놓고, 그 마스터 테이프 이런 거 다 비밀리에 다 장소에 숨겨놓고 혼자서 이제 안기부에서 잡으러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내일 오려나? 근데 또 안 와. 그거 이상하네. 왜 안 오는 거야? 결국에 안 왔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회의를 했겠죠. 이 새끼 당장 잡아서 이거 족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게 막 화제가 되고 하던 시점이니까 괜히 얘 잡아놓으면 괜히 이것도 세계적인 영웅 하나 만들어 김지아처럼 당시에 만들어낸 것도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안 잡기로 한 거죠. 그 대신 의무로 이제 모든 활동을 다 봉쇄를 하죠. 그래서 그때 시골에 농사를 다 지으러 가야지 하고 농사를 지으러 그때 어쨌든 그 이후에 80년대가 되면서 그걸 보고 이제 모델로 삼아서 많은 대학생들 운동권 집단에서 이런 테이프들을 제작을 한 겁니다. 저도 당시에 바로 이런 이 노래 테이프들을 제작하는 그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지가 잘 맞는 장사였어요.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다 팔렸어요. 물론 뭐 값도 싸고 게다가 우리 입장은 그 불법 무단 복제를 환영합니다였기 때문에 뭐 무단 복제된 것도 엄청나게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당시 많은 운동권 단체들이 활동 자금을 사고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적 토대 역할을 당시 운동권에 이 테이프들이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팔아가지고 그때 돈이 모이면 그걸로 이제 악기 사고 그러면서 여기서 멀지 않은 여기서 그 망원동 쪽으로 조금 더 간 그 망원동 지하실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꽤 그럴듯한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칸막이하고 이 계란판으로 이제 방음 다 하고 그 녹음기도 갖다 놓고 악기 피아노 다 갖다 놓고 녹음실을 불법 녹음을 하는 녹음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작했었죠. 그러다가 87년에 6.29 선언이 나오고 얼마 안 있었을 때 그해 그 8월 말에 여기 이 동네에 수재가 납니다. 강원동에 이때 엄청난 수재가 나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재 그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엄청난 피해 보상을 받게 해준 변호사가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수재가 바로 그 해인데 우리 그 기껏 만들어온 지하의 스튜디오가 물에 꽉 잠긴 찰랑찰랑 잠긴 악기가 둥둥 떠다녔어요. 피아노가 둥둥 떠다녔어요. 완벽하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혼초였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는 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막 뛰어갔죠. 갔더니 그 꼴인 거죠. 이제 물에 꽉 잠겨버린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를 퍼냅니다. 양수기를 빌려가지고 그 물을 다 퍼냅니다. 그러고서 막 청소를 하고 버리고 이제 했죠. 그때 그 청소하는 현장에 함께 나랑 같이 청소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광석이고 또 하나가 안치환이고 뭐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김광석이는 애가 워낙 착하고 바지런한 친구라 일을 굉장히 열심히 뭐 하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냥 청소하라고 하니까 뭐 그냥 어디서 뭐 막대벌레 이런 거 구해와가지고 열심히 닦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일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야식기 한번 지금 물난리 나는데 뭐가 신난다고 콧노래 부르고 지랄이 안 나. 뭐 그런 핀잔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청소를 싹 하고 다시 악기 사고 다시 작업하고 다시 그 계란판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그럼 다시 이제 거기를 오프닝하는 날이 9월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오프닝하면서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6.29 선언 이후니까 야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냐? 뭐 민주화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지금까지 맨날 불법 활동만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표 받는 표 파는 공연 한번 해보면 어떨까?